어머니, 그 흙투성이 손으로 문고리를 만지시면 어떡해요? 방금 청소했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코를 찡그리며 제 손을 노려봤습니다. 죄송해요. 며느리, 제가 실수했네요.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시골 티를 못 버리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명품 가구로 꾸민 저희 집이에요. 시골 흙바닥 아니에요. 이번에 농사지은 고구마가 참 맛있어서 가져왔는데, 어머, 또요? 냉장고에 넣을 자리도 없는데. 그냥 경비 아저씨한테 주고 오세요. 우린 유기농 전문점에서 배달시켜 먹어요. 저는 한평생 이 거친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왔습니다. 제 손은 갈라지고 거칠어졌지만 제 아들의 손은 매끄럽고 부드러웠습니다. 판사가 된 제 아들. 그 말 한마디면 온 마을이 들썩이며 부러워하는 제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서울 한복판의 아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저 촌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복이 떨어집니다. 저는 73세 김영자입니다. 홀로 시골에서 아들을 키웠지요. 이 주름진 손으로 지은 농사의 흙내음이 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비 내리는 새벽에도 새참을 이고 일터로 나갔던 그날들이. 딱딱해진 제 발바닥은 지금도 농사일의 고단함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들이 법대에 합격했을 때 그 순간 저는 먼 산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남편에게 속삭였답니다. 당신 들리세요? 우리 아들이 판사가 된대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움과 벅참,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취감에 젖은 눈물이었지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밭에서 일하다 쓰러진 날, 머리 위로 한낮에 따가운 태양이 내리쬐던 그 순간이요. 그때도 저는 생각했어요. 내 아들만은 이런 고생 안 하게 해야지. 손등에 닿는 뜨거운 땀방울이 어느새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섞여 흙으로 떨어졌던 그 순간들. 어머니, 그 흙 묻은 신발 좀 벗고 들어오세요. 여기 대리석 바닥이 다 더러워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손수 기른 쌀과 과일, 채소들을 한 보따리 안고 들어왔건만 그녀의 눈에는 제 흙 묻은 손과 옷까지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괜히 귀한 것들 가져왔다고. 다 시골 것들이잖아요. 저희는 유기농 전문점에서 정기 배송 받아요. 어머님이 일부러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며느리의 손은 재빠르게 제가 가져온 것들을 구석으로 치워버립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지만 아들 체면에 웃음으로 넘깁니다. 집 안에 들어서니 손자가 반갑게 달려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우리 손주, 할미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거 할미가 직접 만든 감자떡. 진우야, 할머니가 가져오신 거 먹으면 안 돼? 그거 위생 검사 안 받은 거야. 배탈 날 수도 있어? 며느리가 재빠르게 손자를 데려가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독약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쉬세요. 아들은 법원에 있고 저는 좀 이따 친구들 만나러 나가야 해요. 밥은 냉장고에 있으니 데워 드세요. 말만 던지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며느리. 저는 어색하게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오늘 아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떨어지는 마음을 진정시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자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척박한 농사일도 이렇게 외로운 적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며느리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밖으로 나가고 집안을 혼자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호화로운 집에 산다니. 신기한 가전제품들, 번쩍이는 장식품들. 아들 방으로 들어가니 책장에 촘촘히 꽂힌 법률 서적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책장 구석에 작은 공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보니 가계부였습니다. 부잣집 딸이 가계부라니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촘촘히 적힌 지출 내역에 감탄하며 페이지를 넘기는데 갑자기 눈에 들어온 글자. 1월 15일, 촌년 10만 원, 2월 15일, 촌년 10만 원, 3월 15일, 촌년 10만 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촌년.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며느리가 매달 저에게 용돈을 보내는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 피와 땀으로 키운 아들의 집에서 저는 촌년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제가 가져온 농산물들을 다시 보따리에 쌌습니다. 손자는 여전히 게임에 빠져 있었고 저는 그저 할머니 먼저 갑니다 라고 말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시골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는 너무 커서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창밖만 바라보며 울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판사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냥 가셨어요? 제가 곧 들어갈 텐데. 제가 터트린 폭발적인 한마디. 아니 왜? 촌년이 어디서 자? 전화 너머로 얼어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내 방 책꽂이에 있는 공책에게 물어봐라. 잘 알게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판사 아들이든 뭐든 이제는 굴욕을 삼키고 살지 않겠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그의 아내에게 촌년으로 불리기엔 제 인생이 너무 값지답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가방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모두가 모르는 제 비밀, 그것이 이제 복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에는 이제 분노와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농사지으며 모은 돈, 아들 교육비 외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비상금 통장. 시골집 장판 밑에 숨겨놓은 그 통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 땅에 투자한 것들, 몇십 년간 모아온 금반지들, 지게 지고 팔러 다니며 모은 돈이 제법 불어 있었습니다. 특히 시골 땅값이 오르면서 제 재산은 조용히 불어났던 것입니다. 촌년, 그래, 봐주지 않을 테다. 집에 도착한 저는 장판 밑에서 통장을 꺼내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어느덧 5억을 넘어선 금액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심지어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평생을 알뜰살뜰 살아온 결과였습니다. 부자 며느리 집안에 비하면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이것이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전화벨 소리.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 내 마누라 가계부는 봤을 테지? 네,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그런 식으로 표현한 줄 몰랐어요.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촌년이 되어 있었구나. 내 마누라 말이 맞다. 나는 촌년이야. 내 손에는 흙이 묻어 있고 내 옷에는 거름 냄새가 밴 촌년이지. 그런데 그 촌년이 너를 판사로 만들었다는 건 기억하고 있니?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흐느낌. 판사가 된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만 울어라. 대한민국 판사가 이래서야 되겠니? 내 아내한테 따질 생각은 말고 내일 집에 찾아와라. 너 혼자 할 말이 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을 다시 찾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판사 신분을 내려놓고 낡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온 그는 마치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뭐라고 사과드려야 할지. 사과는 필요 없다.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마당에 펴놓은 평상에 앉아 아들에게 차를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언제부터 저와 아들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는지
생각해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서 아내하고 많이 싸웠니? 아니요. 싸울 수가 없었어요. 판사가 가정폭력을 하면 끝이니까요. 아들의 말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그런 판사 체면 때문에 내 어미가 촌년으로 불려도 가만히 있었구나. 어머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아내가 늘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했기에. 됐다. 난 10만 원짜리 존경 같은 건 필요 없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내 아내한테 한마디도 하지 마. 그냥 평소처럼 지내.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냥 넘어가자는 말씀이세요? 넘어가다니. 내가 안 넘어갈 거다.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장롱에서 통장을 꺼내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디서?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다. 너 판사 되기 전에도 난 내 삶이 있었어. 시골 땅이 오르고 금값이 오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촌년이 돈은 제법 모았지. 아들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이번 주말에 처갓집에 가자고 해. 너희 장인 장모가 한번 보고 싶다고 하면서 너희 마누라 기를 좀 빠지게 만들 때가 됐어. 어머니, 무슨 계획이신지. 넌 그냥 내 말대로만 해. 판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너는 최대한 말을 적게 해. 그 대신 처갓집 가기 전에 아내가 실수했다며 화해를 제안해. 뭐든 다 받아들이고 처갓집 나들이를 제안해. 아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제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자기 차를 두고 버스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제 계획은 천천히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처갓집에 가기로 했어요. 아내는 제가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어머니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 잘했다. 너는 가기 직전에 내게 다시 전화해.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마을 금은방을 돌며 제 금반지를 팔고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제 계획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아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출발하려고 해요. 아내는 정말 기분이 좋아요. 선물도 잔뜩 준비했고요. 좋다. 그럼 이렇게 해. 너희가 처갓집에 도착해서 아내랑 아이들은 선물 들고 먼저 들어가게 해. 너는 밖에 잠깐 서 있어. 그리고 장모가 널 부를 때 이렇게 말해. 자세한 지시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저희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좋은 옷을 꺼내 입고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촌년이 아닌 당당한 한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랍에서 제 비밀 무기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불러 서울로 향했습니다. 제 목적지는 아들의 처갓집이 아니라 제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제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열쇠는 이미 아들이 몰래 주었습니다. 호화로운 아파트에 도착한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리정돈해둔 깔끔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계부가 있을 아들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부잣집 며느리, 처갓집으로 향하는 차 안, 제 아들 부부의 모습은 정반대였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기쁨에 들떡 끊임없이 제잘거렸고 판사 아들은 침묵 속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을 테지요. 저는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부모님 앞에서 얼마나 뿌듯해하며 자랑스럽게 판사 사위를 소개할지, 그리고 며느리의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위를 둔 것을 자랑스러워할지. 그 사이 저는 아들의 집에서 중요한 일을 마쳤습니다. 며느리의 가계부를 찾아 몇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그곳에 제가 준비한 새 페이지를 붙여놓았습니다. 촌년 10만 원이라는 글귀는 이제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저는 제 이름 아래 매달 50만 원씩 지출했다는 기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은행 계좌에서 실제로 그 금액을 아들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지난 1년치를 한꺼번에. 증거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처갓집에 도착한 아들 부부, 며느리는 들뜬 마음으로 선물 보따리를 들고 먼저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아들은 지시대로 마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곧 예상대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어머, 우리 귀한 사위는 왜 밖에 서 있어요? 어서 들어와요. 처가의 호화로운 저택 현관에서 며느리의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아들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전화통화에서 제가 알려준 대로 대사를 읊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촌년의 아들이 감히 이런 부잣집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순간 마당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처가 식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위, 무슨 말을? 어머니를 촌년이라고 부르는 집에 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디 며느리의 부모님께 촌년의 문안 인사를 전해주세요. 말을 마친 아들은 차를 돌려 출발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처가 식구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처가의 호화로운 저택 앞 부잣집 며느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은 5억 원 중 일부로 시골 마을에 작은 펜션을 계약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빠르게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제 복수는 단순히 감정적인 분출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했어요. 장모님 앞에서 촌년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잘했다. 이제 집으로 가지 말고 내 집으로 와라. 내 처가 식구들이 곧 찾아올 게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될까요? 두고 보자. 그리고 내 마누라가 전화하면 절대 받지 마라. 예상대로 며느리로부터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아들에게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분명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남편은 연락이 두절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제 시골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치 어릴 적처럼 제 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아들의 밥상이 그리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혼, 누가 이혼하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판사가 이혼하면 신문에도 나고 내 경력에도 흠이 될 거다. 그럼 어떻게?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내 마누라와 처가 식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되 가정은 지킬 거다. 그게 내 방식이야.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며느리와 그녀의 부모님이 제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결국 그들은 며느리의 운전으로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호화로운 외제차가 제 초라한 시골집 마당에 세워지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어른들. 저는 평소와는 달리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부어 있었고 처가 식구들은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왜 그래? 시골에 온 것이 싫은가? 촌년의 집이라 초라해서. 제 말에 처가 식구들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앉아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쓴 것이 가계부에 촌년이라고 쓴 것 말이냐? 그걸 내가 봤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봤니?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가방에서 증거물을 꺼냈습니다. 교체한 가계부 페이지와 은행 이체 내역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희 가계부를 다시 보니 촌년 10만 원이란 기록은 없더구나. 대신 내 이름으로 매달 50만 원씩 지출했다는 기록만 있네.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눈이 침침한가 보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쓴 가계부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머니, 그건. 그리고 은행 기록을 보니 내가 너희에게 매달 50만 원씩 보내고 있더구나. 참 이상한 일이야. 내 기억에는 10만 원밖에 안 보냈는데. 처가 측 장인어른이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들이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를 촌년이라고 가계부에 기록했던 일,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어머니의 상처. 하지만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가계부를 확인해봐야. 여기 있습니다. 장인어른. 아들이 가계부와 은행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분명히 조작된 증거였지만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외부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촌년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부모님 앞에서 망신이고 부인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더듬거리는 사이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돈 어른들, 저는 우리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요.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왕 오셨으니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 싶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모아둔 돈으로 이 근처에 작은 펜션을 마련했어요. 앞으로는 그곳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살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구경하러 가실래요? 사돈 어른들과 우리 며느리, 그리고 손자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펜션으로 향하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가 식구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고 아들은 묵묵히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마지막 반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펜션을 사셨어요? 조심스럽게 묻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작은 펜션을 마련했단다. 이제 나도 사업가가 되는 거지. 며느리의 눈에 의심의 빛이 어렸습니다. 시골 농사꾼인 시어머니가 어떻게 펜션을 살 만한 돈을 모았을까 하는 의문이 그녀의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산길을 따라 10분 정도 더 달리자 작지만 아름다운 통나무 펜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신식 설비와 아름다운 정원이 갖춰진 그곳은 누가 봐도 상당한 가치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내 돈으로 산 거다. 촌년이라고 무시했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처가 식구들은 놀란 얼굴로 펜션을 둘러보았습니다. 럭셔리한 인테리어와 세련된 디자인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앞으로 이 펜션에서 손님을 맞이할 계획이에요. 물론 우리 손자 진우가 방학 때 놀러 오면 특별 대우해줄 예정이고요. 우리는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객실과 넓은 거실, 그리고 테라스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산 풍경이 모두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펜션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와인 셀러와 함께 특별한 금고가 설치된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금고 앞에 서서 저는 천천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모은 보물들이에요. 금고 문이 열리자 안에는 반짝이는 금괴와 보석들, 그리고 여러 장의 땅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처가 식구들과 며느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게, 어머니, 이 모든 것이, 그래,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나의 또 다른 모습이지. 시골 농부의 검소한 삶 뒤에 숨겨진 재부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돈어른 놀라셨죠. 저는 그저 아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검소하게 살았을 뿐 사실 여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랍니다. 장인어른은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재산이 있으셨다니. 네, 그리고 이제부터 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를 닫고 거실로 돌아와 앉은 저는 천천히 시선을 며느리에게 고정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내가 나를 촌년이라고 부르며 매달 10만 원을 보내줬지. 그런데 그 돈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봤니? 며느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돈은 내게는 별것 아닌 적은 금액이었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내 아들이 보내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알고 보니 촌년에게 던져주는 동전 같은 것이었구나. 모두가 침묵 속에서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돈은 필요 없다. 내 재산은 이미 충분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 유언장이자 재산 분배 계획서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절반은 우리 손자 진우에게 상속될 거야.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의 긴장된 표정을 살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 며느리가 운영하게 될 장학재단에 기부될 예정이야. 촌년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학재단의 이사장은 우리 며느리가 맡게 될 거고 매년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을 해야 해. 물론 모든 서류에는 촌년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이 새겨질 거야. 처가 식구들은 말문이 막혔고 아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내 마누라가 나를 촌년이라고 불렀으니 이제 그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매년 수십 명의 농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촌년이 되는 거지. 그리고 며느리는 그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진정한 촌년의 가치를 배우게 될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일어나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미워하던 마음을 버리고 진정으로 나를 어머니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촌년장학재단을 통해 내가 가진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거고. 며느리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과 장모도 깊은 반성의 표정으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너도 명심해. 내 어머니가 촌년일지라도 그 촌년이 너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잊지 마라. 아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일부터 나는 이 펜션에서 살 거야. 더 이상 시골집에서 혼자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손자가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와서 놀 수 있게 해줘. 모두가 동의했고 무거웠던 분위기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펜션의 넓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정성껏 제 밥그릇에 반찬을 담아주었고 아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모든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시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좋은 곳에 쓰이길 바라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야. 내가 진정으로 나를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우리 손자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야. 며느리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진짜 딸이 되어드릴게요, 어머니.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펜션의 테라스에 혼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았다는 사실이 가슴 뿌듯했습니다. 촌년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존경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와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새 가계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가계부에 시어머니의 용돈 50만 원이라고 적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주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돈이 아닌 존중과 사랑이 가득한 가족.
그리고 어머니 장학재단 이름은 어머니의 사랑 장학재단으로 하면 어떨까요? 촌년이란 단어 대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더 좋겠구나. 하지만 잊지 마라. 그 이름 뒤에는 언제나 한 명의 촌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촌년이 얼마나 강하고 현명한 여성이었는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시골 땅에서 평생을 일하며 묵묵히 자신의 재산을 모아온 한 촌년의 지혜가 결국 가족 모두에게 값진 교훈을 주었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준 것입니다. 마당에서 뛰어노는 손자를 바라보며 제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10만 원짜리 촌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중심이자 지혜의 원천이 된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